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님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진짜로 딱 인수한다 요거까진 아니고 내가 너 인수해도 되겠니? 이렇게 찔러봤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천하의 인텔이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였습니다. 인텔 인사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인텔 CPU 꽂혀있다, 이게 막 자부심이었어. 인텔이 아니면 짝퉁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286, 386, 486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인텔 CPU 이름입니다. 애초에 PC라는 게 뭐예요? PC라는 게 IBM이 만든 퍼스널 컴퓨터, 이걸 PC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텔의 8088 프로세서를 가지고 처음 만든 게 IBM PC XT였고, 이걸 나중에 8086으로 바뀐 다음에 80286이라는 프로세서로 바뀌어서 그걸 AT라고 불렀죠. 코드 이름이 그 다음은 80386, 80486 그리고 80586 하면 어려우니까 586을 또 586이라고 부르면 또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5이 펜타니까 펜티엄이라고 하자 해서 펜티엄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텔 CPU를 가리켜서 뭐뭐 386, 486, 586 이렇게 되니까 86, 그래서 그때 X86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IBM PC 뭐 XT80 뭐 이런 이름 대신에 그냥 프로세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아이폰 16이 아니라 이거는 A18이다 이렇게 부른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CPU 중앙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일들이 워낙이 많았고 대부분의 일들을 다 처리하는 장치가 CPU였던 거고, 이 메인보드라든지 주변에 있는 것들 보면 그게 다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구조였으니까 이 CPU 이름을 그냥 얘기하면 그게 그 컴퓨터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인텔이 신제품을 내놨다 그러면 바로 PC 이름을 그 숫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동안 PC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PC가 아니라 인텔 그 자체였던 거지. 인텔이라는 건 단순하게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이 PC라는 것을 정의한 회사였다.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이 PC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뭐 어떻게든 되긴 됐겠지. 애플도 있었으니까. 이 애플 초기에는 애플2라는 거 내놨잖아요.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 같이 내놓은 요 애플2, 요거는 뭘 썼습니까? 모스 650이라는 거 썼죠. 저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많이 달랐다. 그러다가 맥킨토시 되면서 모토로라 68000 요거 썼습니다. 이 칩에 대해서 허덕허덕 하다가 파워가 좀 엄청난 칩을 하나 만들자 해서 IBM하고 공동 개발해서 파워PC 칩을 쓰기도 했죠. 그러다가 애플도 와 요거 도저히 우리가 단독으로 칩을 만드는 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인텔을 도입하게 되고 지난 20년 가까이 인텔 칩을 써왔죠. 인텔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IBM 진영, 애플 진영 모두 거의 모든 PC를 통틀어서 인텔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는 없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랬던 인텔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됐고, 그리고 퀄컴이 지금 인텔을 쿡 찔렀는데 이게 인수로 이어지게 되면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히게 된다는데, 어쩌면 이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고 나선 것 자체가 바로 이 자동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데, 요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봐야 되겠죠. 그 잘 나가던 인텔이 갑자기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됐나?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인텔이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문제 없었어. 그 전까지는 인텔이 그냥 승승장구 평생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스마트폰, 태블릿이 대세가 됐죠. 이 2000년대 초반에 말하자면 모바일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패드들은 어떤 칩을 썼을까? ARM 기반의 칩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ARM이 자꾸만 올라오고 있는데 인텔은 그것을 과소평가했어요. 야 그거 뭐 칩 하나에 뭐 얼마짜린데 그거 뭐 3만원짜리? 야 장난 아니야?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기능 봐봐. 기능 하나도 없네? 내가 그냥 칩을 하나 만들면 그거보다 훨씬 기능도 많고 훨씬 좋은 칩 만들 수 있어. 단번에 나온다? 라면서 딱 내놓은 게 바로 아톰 프로세서입니다. 이거 사실은 좋은 겁니다. 인텔이 만들었으니까 엄청 좋죠. 이거 뭐 조그만 칩인데 기존에 있었던 이만한 486, 586의 명령어 셋이 그대로 호환돼. 그러니까 윈도우를 깔 수가 있어. 와 대단하죠. 하드웨어 메인보드 같은 것도 심지어 만들기 편해.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크기가 상대적으로 컸죠. 그리고 전력도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칩은 싸구려잖아요.
호환성이 기존에 있었던 CPU하고 같은 호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OS를 깔아야 됩니다.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하이레벨 OS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고성능 CPU를 감안하고서 만들어진 OS에서 저사양의 CPU로 옮겨 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면 뭔가 좀 굉장히 좁은 것처럼 이렇게 고성능 CPU용 OS를 낮은 데다가 쓰니까 쉽지 않았던 거지. 모바일을 어떻게 써? 아, 인텔은 왜 전기를 많이 먹게 하냐고, 뭐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런 건 아니고 ARM과 인텔의 가장 큰 차이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관심이 있으시려나? ARM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리스크라는 표현을 써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그래서 RISC, 리스크라고 하는데 명령어가 훨씬 적은 거예요. 명령어를 줄여서 단순화시킨 단순 칩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가서 물 떠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해서 물 떠갖고 오면 되겠군. 기존까지 인텔 칩은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야, 너 문 열고 컵 들고 컵 가지고 가서 문 닫고 물을 따라서 다시 가지고 와서 컵을 들고 컵을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하면 되는 것들도 여러 개 쪼개서 이렇게 한참 해야 되는 거죠. CPU의 기능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게 좀 짜친 CPU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리스크다. 인텔은 반대로 CISC라고 부릅니다.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에서 CISC라고 표현을 해요. 명령어를 하나 넣으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는 거죠. 명령어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명령어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어셈블리를 보면 어셈블리의 명령어들이 쫙 있습니다. 이 명령어 셋이 엄청 많은 거예요. CISC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 CPU가 하는 거, 여기다 전기 공급하고 메모리 붙이고 이러면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 게 CISC입니다. 근데 모바일은 어땠나? 모바일은 저전력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전기를 적게 먹어야 돼. 딴 거 필요 없어. 일단 전기 적게 먹고 어차피 하는 일들도 이 PC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일들을 위주로 해. 그런데 CISC는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진 컴퓨터 그 자체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이 컴퓨터에다 넣다 보면 컴퓨터에는 당연히 CISC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는 컴퓨터에 넣기에는 너무 작은 물건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CPU라는 건 클럭이라는 걸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한 클럭이 있을 때 거기 명령어 셋을 보내는 겁니다. 똑딱 하는 고신호에 맞춰서 01010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도 클럭에 맞춰서 보내고 그리고 답도 클럭에 맞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리스크라고 하는 칩들은 하나의 클럭에서 명령을 끝내고 하나의 클럭에서 답을 받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CISC는 보내는데도 명령이 길어. 답이 또 얼마나 길지 몰라요. 제대로 된 컴퓨터 그 자체니까. 리스크는 너무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한 클럭 한 클럭으로 끝내는 거지. 근데 최근에 컴퓨터들 어떻게 됐습니까? 멀티스레드, 멀티코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프로세서 내부도 보면 뭐 슈퍼스칼라다, 뭐 파이프라이닝이다, 뭐 동시에 여러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하나의 클럭이 하나에 오니까 그냥 딱딱 떨어지니까 이 분산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성능 향상이 비약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CISC는 성능 향상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지. 어쨌든 프로세스가 기니까 어떤 애는 길고 어떤 애는 짧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진영은 프로세스가 분산될수록 점점점 빠르게 발전했고 더구나 ARM 진영은 빅 리틀이라고 해서 저전력을 엄청 강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하게 됐는데 인텔은 반대였습니다. 인텔은 야, CPU라는 게 모름지기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저렇게 짜친 걸 내가 해야 되냐? 우린 서버로 간다. 제온, 슈퍼컴퓨터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잘 됐나? 잘 안 되죠. 요즘은 슈퍼컴퓨터에도 CISC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은 슈퍼컴퓨팅이 필요하다, AI가 필요하다 이럴 때 필요한 거 GPU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칩이 필요한데 인텔은 그런 개발이 너무 더뎠다. 인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픽카드, 야, 우리가 CPU야. 우리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고 그 그래픽카드라는 건 그냥 컴퓨터에 이렇게 띡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모니터 연결할 때 쓰는 애프터마켓 제품, 걔들 먹고 살아야지. 그거 뭐라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냐? 라는 입장이었죠. 게다가 CPU라는 건 그 안에다 뭘 잔뜩 붙일 수 있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얘기해서 이 SoC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CPU가 정말 발전하고 나면 그래픽카드 요 안에 들어올 거잖아. 그래픽카드 시장이 아예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볼까요? 엔비디아 주가 인텔 왜 그랬을까? 엔비디아는 그때 당시 쿠다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픽이라는 건 무제한 병렬로 해서 잔뜩 이렇게 작동시켜야 되고 그 중에 몇 개가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식으로 쿠다를 계속 만들어 왔죠.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그래픽카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엔비디아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을 그냥 게임 시장, 아주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인텔은 완전 무시를 했던 거죠. 아, 인텔 정말 안타깝네요. 인텔은 그렇다죠. 그러면 퀄컴은 언제 그렇게 큰 거야? 퀄컴 그냥 모뎀 회사 아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퀄컴이 인텔을 인수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가장 큰 계기,
뭘까? 다들 아실 텐데 2005년에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인텔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 나하고 일 하나 하자 이러면서 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당시 스티브 잡스 제안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야, 너네 모뎀 있잖아. 모뎀 갖고 모바일 프로세서하고 붙여서 전력 소모 진짜 줄이고 진짜 작은 그런 칩에 통신 기능도 같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요즘은 그런 칩들 많죠.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모뎀이 들어있는 SoC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인텔은 어떻게 했나?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야, 내가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모뎀이라도 주면 안 될까? 했는데 그것도 거절해요.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지금 폰을 만들어? 야, 노키아도 있고 모토로라도 있고 에릭슨도 있는데 너네가 폰을 만들어서 그게 되겠어? 라고 얘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인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빡쳐서 바로 찾아간 곳이 바로 삼성과 퀄컴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삼성 프로세서와 퀄컴 모뎀을 합쳐서 뭔가 하나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이폰. 2007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텔을 찾아간 이후로 단 2년 뒤인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게 됐습니다. 삼성 칩 들어갔고요. 그때 퀄컴을 찾아갔지만 퀄컴이 그때 당시 모뎀을 제때 공급 못했고 독일 인피니온 칩을 썼는데 이게 GSM이었습니다. CDMA를 지원 못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안 되고 있다가 아이폰 3G 나오고 그 이후에야 드디어 퀄컴을 쓰게 됐죠. 퀄컴은 당시까지 어떤 회사였나? CDMA 하는 회사였습니다. CDMA 모뎀이라는 걸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퀄컴이에요. CDMA 자체를 모르시려나? CDMA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퀄컴이 그때 당시 CDMA 모뎀을 납품을 했는데 납품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미쳤네, 몇 개를 사가는 거야? 끝이 없네, 우리 이거 해야 되네?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모뎀하고 칩을 하나로 합치는 거 그거 해달라 그랬잖아. 그거 해야 되겠다. 모뎀하고 칩을 합쳐서 SoC로 만드는 거 그거를 만들어서 스냅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팔게 됩니다. 스냅드래곤은 지금 상당수 스마트폰 회사에 그냥 다 들어가죠. 사실 퀄컴이 모바일 시장에서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미디어텍이죠. 대만 회사 미디어텍이 1등, 퀄컴이 2등, 3등이 애플입니다. 애플은 자체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다 자기가 만드니까. 미디어텍이 비록 1등이지만 미디어텍은 중저가의 폰들에 들어가는 거고요. 2등 퀄컴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수익성이 높다 라고 얘기들을 하죠. 자동차 업계도 당연히 싹쓸이 했습니다. 당연히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냅드래곤, 퀄컴이 가져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고 인텔은 그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지금 PC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노트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계속 증가하는 만큼 PC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와, PC 이렇게 떨어진다고? 모바일 칩은 이렇게 올라가고, 와, 그러니까 인텔 참 애매해졌죠. 퀄컴이 대단한 회사인 거 알겠어. 그럼 퀄컴은 대체 무슨 회사냐? 요거 얘기 드려야 되겠다. 퀄컴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퀄컴하고 한국은 뗄 수가 없는 존재야. 일단 퀄컴이라는 존재가 어떤 회사냐? 만들기는 1980년 중반에 만들어졌죠. 근데 애초부터 목표가 더 나은 이동통신 방식, 그런 걸 만든다는 게 목표였어요. CDMA라는 걸 만든 회사죠. CDMA 뭐예요?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잖아요. 코드로 나누는 거야. 코드를 나눠 가짐으로써 코드를 가지고서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로 접속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게 CDMA예요. 지금은 당연히 디지털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로 뭘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 CDMA는 장점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근데 전 세계 어디서도 그걸 도입을 못했습니다. 망이잖아. 다른 제품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제품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카메라 같은 거, 카메라 그냥 사서 쓰면 되잖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망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회사 몇 개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나라의 망을 바꿀 수는 없어. 나라 전체가 한 번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은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그때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나오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했어요. FDMA, 2G망 이런 것들을 다 깔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약간 늦게 나온 CDMA 요걸 도입할 나라 거의 없죠. 기존에 있었던 거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주파수를 할당해 놓은 걸 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갈아? 만만치 않죠. 대한민국은 예외였습니다. 80년대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80년대 대한민국은 뭐 진짜 부자들, 정치인들, 뭐 소위 말해서 고위층들이 들고 다녔던 게 핸드폰입니다. 뭐 돈 자랑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벽돌 같은 핸드폰 이렇게 딱 들고서 나 지금 걸어다니면서 전화하고 있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지.
터치. 무전기의 대명사 모토로라가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폰들 요거 제대로 터졌습니까? 안테나 이렇게 딱 뽑아서 하는데도 제대로 안 터져. 이거 어쩌다가 전화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전화가 보통 안 됩니다. 카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 핸드폰보다 더 먼저 들어온 게 카폰입니다. 차에 보면 뒤에 이렇게 기다랗고 굵은 안테나가 이렇게 따로 올라가 있었어요. 안테나가 이만한 게 있어야지 제대로 전화가 됐다. 그래도 잘 안 돼서 2개짜리 자동차들도 꽤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안테나. 요거 달고 있으면 그래도 잘 걸렸지. 안테나가 크니까. 그리고 전압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나름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자동차에 설치된 게 더 많았어. 그래서 핸드폰이란 말보다는 이동통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죠. 한국이동통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당시 각그랜저 뒤에 이렇게 안테나 2개 딱 있으면 무조건 높은 분들이야. 그래서 이 안테나가 달려 있으면 경찰이 단속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안테나 달면 단속 안 하는데 이거 당연히 달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가짜 안테나를 카센터에서 달아줬어. 야, 진짜 대단한 시대였다. 그때 그렇게 이 고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통신이 쫙 퍼지게 됩니다. 이 퍼지는 속도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는 게 퍼지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졌는데, 근데 그때 당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 햄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무선사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전으로 CQ 뭐 어디 들리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라우드 앤 클리어 뭐 어쩌고 이러면서 레벨은 얼마나 들어오고요, 뭐 어떻게 잘 들리고요, 뭐 이런 거. 안테나 집에다 설치해갖고 그런 거 막 무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침 뭐 드셨어요? 뭐 이런 얘기야. 뭐 별다른 얘기도 안 해요. 그게 아마추어 무선 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햄 하시는 분들이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캔을 쭉 하면 이렇게 부르르 이렇게 올라가요. 틱 잡히면 거기에 전화가 그냥 들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무선 박람회, 햄 박람회 같은 거 하면 열심히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막 스캔을 해봐요. 해보면 전화가 들려. 막 연애 전화, 막 오빠 뭐 나 못 믿어? 그런 얘기하는 게 막 들립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당시 이동전화 누가 갖고 있었어요? 고위층이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군사 정권 시대. 군인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던 때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알던 이성 장군님 카폰 번호가 011-1111-011인가? 0하고 1밖에 없었어. 그냥 번호 줘 하면 준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 위상이 그만큼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이 이통망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장군,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뭐 굳이 도청할 이유도 없이 그냥 라디오 돌리듯이 돌리면 통화 내용이 들려. 전 국민한테 중요 정보가 다 노출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불편했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CDMA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하는 건 이거 디지털 통신이어서 뭐 끊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도청 자체가 애초에 극히 어렵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뭐 FDMA나 TDMA나 뭐 다른 1세대 통신은 잘 들리진 않았지만 끊기진 않았어. CDMA 그것에 비해서 훨씬 잘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CDMA로 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CDMA는 장점이 많죠. 하나의 셀에서 더 많은 폰을 쓸 수 있게 하고 음질도 훨씬 좋고 통화 자체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에서도 CDMA로 가는 게 옳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CDMA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2G망이라는 게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2G망을 도입해야 되는데 TDMA로 하냐 FDMA로 하냐 하다가 CDMA가 맞다 라고 하고 CDMA로 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황에서 간첩이 들으면 어떡해? 이런 것들 꽤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995년에 한국이동통신이 퀄컴하고 함께 개발해서 세계 최초의 CDMA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시킵니다. 그때 회사가 SK에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회사 이름을 SK텔레콤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생긴 폰 혹시 기억하세요? 요거 수화기 부분 이렇게 올려서 전화 받는 거. 요것이 바로 퀄컴이 만든 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딱 폰이 2개 있었어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폰 하나, 그리고 삼성 SCH1000인가? CDMA 핸드폰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바로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 이 CDMA 핸드폰을 가지고서 한국 지형에 강하다 이러면서 팔았습니다. 모토로라보다 통화 잘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전화 걸리는 게 당연하지, 안 걸리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있어 이러지만, 그때는 전화가 걸면 걸리네 이런 얘기를 해서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에 뭐 이런 광고가 있었다니까. 걸리는 게 신기한 거야. 여튼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이통산 품질 CDMA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계기가 돼요. CDMA라는 거 그동안은 안 되는 줄 알았어. 실험실에서만 되는 거고 정말 수많은 전파가 있는 곳에서 CDMA가 그게 가당키나 하냐, 그거 끊어질 텐데 그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와 이렇게 빽빽한 한국 시장에서 이게 되네? 게다가 또 우리나라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어요.
거예요. 이동통신 얼마나 많이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밀도 높은 데에서도 문제없이 작동되는 거, 요걸 보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여튼 그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퀄컴은 CDMA를 개발해놓고 거의 10년 동안 개점 휴업이었어요. 한 번도 CDMA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정말 망하기 일본 직전이었죠. 근데 저 동쪽 아시아 끝에 이 자그만 나라에서 이걸 써준다고 하니까 완전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했었죠. 게다가 그 나라가 쑥쑥쑥 커, 매출이 쑥쑥쑥 올라. 게다가 얼마 전까지 선경이라고 불리던 SK라고 하는 회사가 갑자기 CDMA 덕분에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의 위상이 됐죠. 그때 당시 SK 뭐가 있었을까? 뭐 성경 합섬이라고 하는 이 재료, 그리고 테이프 SKC라고 하는 이 카세트 테이프, 요거 만들었던 회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유공을 인수해서 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긴 했지만 SK 정유사 하나 가지고서 뭐 잘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이동통신이 지금의 SK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거, 이게 누구 덕분이었을까? 요즘 들어서 그게 갑자기 중요해졌죠.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따님이자 회장님의 아내가 되신 이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그게 내 덕이야.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SK가 이거 인수할 수 있었겠냐? 당신이 대통령 사위였으니까 당신한테 한국이동통신을 준 거지, 당신이 대통령 사위 아니었어 봐 그걸 주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최태원 씨는 아니다, 한국이동통신 그거 받았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잘 이끌 수 있겠어? 지금 SK 300조가 됐는데 그거랑 관계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죠? 네, 이제 뭐 재판 중이시니까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뭐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논한 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은 당연히 모토로라였습니다. 어디 삼성전자가? 국산 물건이 어떻게? 국산 물건에 대해서 정말 그때는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물건이면 괜찮은데 거의 삼성 딱지 딱 붙이는 순간 갑자기 그 형편없는 물건을 그걸 내가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입니다. 소니 아이와하고 똑같은 제품을 삼성이 가져다가 거기다가 삼성이라고 딱 붙이면 그러면 값이 반값이 돼요. 차라리 브랜드가 없으면 없었지. 그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핸드폰이 삼성이 훨씬 잘 들려. 모토로라보다 훨씬 좋아. 왜냐면 CDMA니까. 모토로라는 기존 1세대 폰이고 역시 한국 지형에 좋구만. 이러면서 삼성 스마트폰이 불티난 듯 팔렸습니다. 이동통신에 대해서 삼성전자 완전히 눈을 뜨는 계기가 되죠. 지금 갤럭시 나온 건 그때 그 CDMA에 대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삼성이 어떻게 모토로라를 이겨? 그때 CDMA가 아니고 만약에 FDMA나 아니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망을 CDMA가 아니라 다른 망으로 했으면, 그럼 모토로라 폰, 미제폰, 유로폰 당연히 그런 게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길을 한 번도 펴볼 수가 없었겠죠. 그때 CDMA 결정이 정말 많은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그때 큰 맘을 먹고 뭔가 결정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퀄컴을 인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면 그때 퀄컴은 정말 어려운 상황, 이제 딱 한 나라 개척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시장이 요만하고 여기서 아무리 벌어봤자 퀄컴이 뭐 그렇게까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 이 회사를 그냥 삼성에 넘길까? 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LG라든지 삼성의 여러 경쟁사들이 너무 치열했고, 그러다 보니까 LG가 우리가 롱텀 계약해드릴 테니까 어디 삼성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게는 해드릴게. 너네도 사실 삼성에 가기 싫잖아. 너네 그냥 독립적인 회사 하면 좋잖아. 이러면서 설득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는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는, 언론 통제가 어느 정도 됐던 시대니까 소문이 그렇다, 언론에 제대로 나오진 않았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인수하나 보다. 근데 그게 실패했구나 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삼성이 퀄컴을 제대로 인수했다면 그럼 우리나라 위상이 전혀 달라졌겠죠. 이통사 업계에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퀄컴 입장에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되네, CDMA가 정말로 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가 CDMA에 집중하고 있네, 이러면은 이거 얘기가 다르지. 우리를 팔 이유가 뭐가 있어? 까칠한 태도로 돌변합니다. 너네도 CDMA 원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특허로 다 막아놨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퀄컴 칩을 쓰지 않으면 CDMA라는 기술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퀄컴 칩 저희한테 파세요 라면서 전 세계가 달려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퀄컴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칩을 파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깐만, 이게 칩을 팔면은 너네만 좋은 일인 것 같아. 폰이 되게 비싸잖아. 근데 칩은 왜 이렇게 싸? 안 되겠네. 너네 폰이 비싼 만큼 돈을 내 라고 합니다. 노 라이센스 노 칩이라고 하는 이 퀄컴의 전략을 내세워요. 무슨
무슨 얘기냐? 보통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 부품 사다 끼면 되잖아.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러닝 개런티처럼 칩을 사서 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또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칩을 사, 폰을 만들어. 그럼 그 폰 값의 몇 %는 또 낼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퀄컴 칩을 사면 폰 값의 10% 우리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폰 값이 어느 정도였어요? 대충 한 2-30만 원 했잖아. 그러면 2-3만 원 내면 됐던 거, 요즘은 폰 값이 얼마입니까? 아이폰 지금 160만 원입니다. 칩 값으로 15만 원, 16만 원을 줘야 돼. 이게 말이 되나? 아니, 폰 값이 올라갔다고 칩 값이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진짜 너무하죠. 야이씨, 더러워서 안 쓴다, 이럴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퀄컴 특허가 어마어마합니다. 퀄컴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CDMA를 창조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동통신 기술이 별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코드로 만들어지는 모든 CDMA 관련 기술을 다 특허로 걸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회할 방법도 없어. CDMA를 이용한 뭐 WCDMA도 안 됩니다. LTE 안 돼요. 5G 안 됩니다. CDMA라는 이 코드 디비전을 이용하는 모든 통신 기술, 이것에 대해서 퀄컴이 근원적인 특허를 갖고 있어서 어떤 수를 써서 만들어도 무조건 퀄컴에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 뿐만 아닙니다. 전파의 신호가 멀고 가까운 것에 따라서 전압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전압이 멀면은 더 세게 하고 가까우면 전파를 좀 적게 쏴도 되잖아요. 전압을 조절해야 될 텐데 그래야 핸드폰을 오래 쓰지. 그 전압 조절하는 게 퀄컴 특허입니다. 기지국 사이에서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퀄컴 특허. 이 안에 들어가는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를 최적화하는 것도 퀄컴 특허. LTE 5G 기술도 퀄컴 특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퀄컴 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걸 다 돈을 따로 내야 돼. 난 칩을 샀는데 돈을 또 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애플이 퀄컴을 제소합니다. 야, 억울하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라면서 제소를 합니다. 제일 비싼 폰을 만드는 아이폰 입장에서는 아니, 퍼센트로 가져가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퀄컴하고 무지하게 싸우게 되죠. 퀄컴하고 싸우고 소송하면서 이 모뎀을 인텔 모뎀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폰인데 퀄컴 따위한테 우리가 굽실될 수 있냐? 부품 공급사한테? 야, 우리 인텔로 가자. 이러면서 인텔로 확 돌아섰어요. 근데 인텔로 돌아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오자마자 전화가 끊어져. 음질이 떨어져. 안테나가 안 떠. 인텔 모뎀 게이트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텔 모뎀이 장착되어 있는 아이폰은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같은 모델인데 인텔 모델과 퀄컴 모델을 이렇게 섞어서 팔았습니다. 퀄컴으로 점점점 넘어갔어. 인텔 모뎀이 형편없었던 거죠. 그럼 애플이 어떻게 했을까? 퀄컴한테 전화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해했나봐, 너네 특허료 당연히 줘야지 라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더블 줘야지 이러면서 퀄컴하고 화해하고 퀄컴에다 필요한 것들 주고, 그러면서 뒤로는 골칫석이었던 인텔의 모뎀 부서를 그대로 인수를 합니다. 화해는 했지만 야씨,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인텔 쟤네가 잘해주는 걸 믿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상황. 물론 퀄컴한테 배신 행위를 하거나 뭐 퀄컴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은 애플에 있는 칩이 뭐예요? A18이라고 하는 칩이잖아요. 엄밀히는 SoC라고 하는데 이 A18 SoC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모뎀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모뎀은 퀄컴 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원래 같으면 SoC 안에 모뎀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크기도 작아지고 발열도 줄어들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통합시켜야 되는데 모뎀을 외부 회사에서 받아오면 이걸 통합시킬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A18 안에 모뎀을 붙이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애플이 A18을 버리겠어요? 당연히 애플은 자체 프로세서를 갖고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운명적으로 애플은 퀄컴하고 결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정돼 있죠. 퀄컴 입장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퀄컴의 애플 판매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플이 직접 만들더라도 결국에 퀄컴의 라이센스료는 내야 돼. 그래서 퀄컴 입장에서는 뭐 칩을 받던 애들이 라이센스 주는 걸로 바뀌었네, 뭐 이 정도의 느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센스비 조금 더 내세요?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야, 이게 라이센스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자, 그래서 인텔은 몰락했죠. 퀄컴은 엄청나게 부상했습니다. 라이센스 수익도 어마어마하고 망이 발전할수록, 스마트폰이 발전할수록 퀄컴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고요. 더 기술력도 높이 쌓았습니다. 넘보기 힘든 수준의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인텔은 원래 칩을 직접 개발하고 직접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나름대로 괜찮았어. 뭐 일단 시스크 설계는 인텔을 넘볼 회사가 없었죠. 근데 만드는 능력은 TSMC라든지 삼성전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밀리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설계에 집중하고 생산은 TSMC가 있죠. 아니면 삼성이 하든가.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AMD가 치고 나가는 계기가 됐죠. 그때 당시 AMD 라이젠 7나노, 5나노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인텔은 어땠느냐? 14나노를 생산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했었어요. 14나노가 잘 안 돼서 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MD 라이젠하고 생산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지. AMD 라이젠 같은 경우에 성능, 전력 효율에서 너무 우수해서 인텔하고의 격차를 꽤 벌리게 됩니다. 여기서 인텔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데이터 센터, AI 프로세서 이런 것에서 엔비디아, AMD가 경쟁하게 되면서 여기서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GPU 기반이 중요한데 인텔은 GPU 기반 기술이 없어서 서버 시장은 그동안 다 인텔이었는데 그 서버 시장까지 점유율을 많이 잃게 되죠. 그리고 인텔의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는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2020년부터 M1, M2 칩을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인텔 칩을 채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인텔이 얼마나 삽질을 많이 했으면 애플이라고 하는 큰 클라이언트를 잃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애플이 CPU를 인텔에서 M1 CPU로 바꾸기만 했는데 성능이 몇 배나 향상됐어. 게다가 팬이 없이도 컴퓨터가 돌아가. 저전력 설계 어마어마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잠깐 인텔은 그동안 뭐였던 거지? 이거 종이호랑이였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여기에 리더십 부재도 있었는데 최근에 CEO 2명을 연속해서 잘못 뽑았죠. 이런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인텔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같이 한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 미래 기술에 대한 청사진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해서 미래 핵심 시장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걸 극복하려면 정말 혁신적이고 정말 획기적인 기술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인텔에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퀄컴과 인텔의 합병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되면 반도체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통신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텔은 PC, 서버 프로세서 분야에서 여전한 강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자원,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AI 프로세서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인텔 반도체 공장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그걸 퀄컴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합병하게 되면 지금 규제기관이 이걸 승인해 줄 것인가? 이게 독과점이 되지는 않을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걸 승인해 줘야 되는데 중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합병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 인수비용 대략 나온 것이 130조 정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퀄컴 같은 경우에 130조가 없죠. 현금이 그 정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식 교환을 해야지만 인텔을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는 초기 단계, 요거 의사타진의 단계고 정말 많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사만 된다면 AI,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잠재력이 있는 딜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죠. 자동차 업계는 그럼 어떻게 변하는 거냐? 오늘 이 얘기하려고 좀 길게 어그로 끌었습니다. 일단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가진 반도체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기술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퀄컴은 자율주행차 기술에서 이미 스냅드래곤 라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퀄컴의 AVN, 이 터치스크린과 이 계기판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스냅드래곤 콕핏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일단 스냅드래곤 콕핏은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데 스냅드래곤 라이드는 그렇게까지 점유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회사들이 검증된 것만 선택해. 그래서 기존에 어떤 것을 선택해왔느냐, 이스라엘을 본거지로 하는 모비라이라는 회사 것을 대부분 선택해왔습니다. 이 모비라이는 어느 정도 점유율이냐면 우리나라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KGM이라든지 GM이라든지 뭐 등등등 전 세계에 있는 거의 중저가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모비라이를 사용합니다. 이 모비라이를 지금은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인텔이 갖고 있어요. 2020년쯤에 인텔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비라이가 인텔 소유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ADAS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장 대중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회사가 바로 모비라이고 그게 바로 인텔이에요. 그러니까 퀄컴이 만약에 이 인텔을 인수하게 되면, 이 합병하게 되면 퀄컴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모비라이의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경쟁사로 놓고 보면 테슬라가 경쟁사죠. 엔비디아가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지금 막강한 자율주행 시장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퀄컴과 인텔의 합병입니다. 퀄컴과 인텔이 합병하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최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것들의 핵심 부품이 반도체입니다. 재작년에 반도체가 없어서 차 못 만드는 거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반도체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해서 굉장히 값비싼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전환하자는 게 지금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서 퀄컴은 여기에 통신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인텔은 고성능 컴퓨터, 데이터 처리에 강한 그런 프로세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술의 결합이 되면 자동차 전자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합병이 주는 장점 세 번째, AI라든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의 강점을 갖고 있죠. 이건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처리, AI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퀄컴은 인텔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차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들이 결합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퀄컴과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를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하게 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칩셋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의 가격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면 자동차 업계에서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게 분명해 보이고요.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기술 더욱더 발전될 거고, 기본적으로 AI를 갖추고 있는 AI 기반 차량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독식하고 있는 테슬라 자체적인 프로세서가 가진 힘이 그만큼 강한 건데, 이런 것들 이 퀄컴과 인텔이 합쳐서 만든다면 더 뛰어나고 더 저렴한 SoC를 만들어내서 테슬라를 능가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G 통신이고 AI고 컴퓨터 비전 프로세싱이고 고성능 컴퓨팅인데,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더 빠르고 더 정밀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 회사들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는 치열한 경쟁이 소비자한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더 큰 회사와 같이 경쟁해주는 거, 자동차 업계의 소비자들에게는 이 합병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